종이와 민주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을 때 70세 민규는 혼자 사발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사발면이나 쩝쩝거리니 냄새가 집안에 배잖아요. 민주가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 순간 짜증을 내며 발로 민규의 앉아 있는 식탁을 걷어찼고 뜨거운 국물이 민규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민규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잡았지만 종이는 민주야, 그냥 들어가자. 방으로 사라졌어요. 홀로 남겨진 민규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1990년대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외벽은 곳곳에 균열이 가 있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마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800이요. 김민규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야위어져 있었죠. 지난 6개월 전 신장 수술을 받고 난 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것이죠. 민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유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월급을 나눠주던 사장이었던 자신, 맨손으로 시작해서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를 일궈낸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죠. 그때는 참 바빴지. 민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나날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존경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아들 종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졌고 경기 침체와 함께 사업도 어려워졌어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 그리고 동업자의 배신까지 겪으면서 회사 규모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퇴직금과 전세금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 남아 있었거든요.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투석을 받아야 할 뻔했지만 다행히 수술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먼저 아버지,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민규는 기뻤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내 아들이야. 어려울 때 아버지를 챙기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김종희가 퇴근한 것 같았죠. 40 후반의 종희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대학을 나와서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종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예의가 묻어 있었죠. 마치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처럼 건성건성한 느낌이었어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있다. 짧은 대화였지만 부자 사이의 어색함은 역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회사는 어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종이도 아버지,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조차 사라져버렸어요. 이어서 며느리 신민주가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의 민주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민주에게 민규은 집안의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이 집은 종이와 민주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조용하고 깔끔하게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땠니? 민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화라도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종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바쁘고 힘들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욕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곤 했는데 이제는 한두 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뒤적거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하지만 이 말은 시아버지가 아닌 남편에게만 향한 것이었죠. 마치 민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민규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괜히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와 민주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민규는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민규가 없는 듯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죠. 아버님도 같이.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따로 드세요. 우리는 이미 차려놨으니까요. 그 말투에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이제는 이런 대우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던 자신의 자존심이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민규는 부엌 구석진 곳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찬장에서 라면을 하나 꺼냈어요. 사발면이었죠. 포장지를 뜯으며 민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발면을 먹게 될 줄이야. 한때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큰 상에서 식사하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끓는 물을 부어넣고 기다리는 동안 민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종이와 민주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때? 글쎄,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불안해.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민규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죠. 민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게 이런 대접이라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규의 하루는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종이와 민주의 출근 소리에 잠이 깼지만 그 누구도 민규와 함께 식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고 그제야 민규는 거실로 나와 그들이 먹다 남긴 식기들을 치우곤 했어요. 점심은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계란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또다시 사발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풍경이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종이와 민주가 평소보다 훨씬 늦은 밤 10시 30분에 들어왔어요. 둘 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오늘 최악이었어. 민주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평소보다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회식까지 했더니 정말 지겨워 죽겠어. 종이도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팀장한테 또 깨졌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규는 이미 준비해둔 사발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늦었구나. 같이 저녁 먹을까 했는데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희 먹고 왔어요. 아버님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종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회식하고 왔으니까 괜찮아요. 민규는 실망감을 감추며 혼자 사발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어요. 거실에서는 종이와 민주가 여전히 회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민규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때 민주가 민규의 식사 모습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른이 사발면이나 쩝쩝거리니 냄새가 집안에 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민규는 젓가락 든 손이 멈췄습니다. 냄새가 나나? 조용히 물었지만 민주는 더 큰 소리로 종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부터는 환기 좀 자주 시켜야겠어요. 라면 냄새가 너무 배어서 집안이 답답하다니까요. 종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집에 와서까지 이런 냄새를 맡아야 하나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술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과격했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이런 냄새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민주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민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발로 민규의 사발을 걷어찼어요. 이런 냄새 나는 거 치워버려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폭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민규는 피할 수도 없었어요. 끓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민규의 손등과 팔뚝에 쏟아졌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살이 익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죠. 아! 민규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아야.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종이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말이죠. 종이야. 민규가 간절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민주야, 그냥 들어가자. 아버지의 화상보다는 아내의 기분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하시지. 왜 그렇게 후루룩거리면서 드세요? 종이의 말에 민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쳤는데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니요. 종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규는 홀로 부엌에 남겨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울컥했어요. 육체적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어릴 때 종이가 무릎을 까지면 그렇게 걱정하며 약국에 데려갔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서 조금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바닥에는 뜨거운 국물과 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규는 화상 입은 손으로도 걸레를 들고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치워줄 것도 아니었거든요. 안방에서는 종이와 민주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였어. 그러게 말이야. 빨리 씻고 쉬자. 방금 전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민규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종이가 단지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고 속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로 그 모든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바라보며 민규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자식이 이런 놈이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상처는 절대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한때 맨손으로 성공을 일궈낸 김민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민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등을 만지며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날 밤 민규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계속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어요. 분노와 원망이 하나의 강한 의지로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민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김민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말이에요. 화상 자국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민규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잤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화상 입은 손등을 바라보며 그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규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개인용품이 전부였죠. 가방에 물건들을 넣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집을 나가게 될 줄이야. 7시가 되자 종이와 민주가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말이에요. 민주는 화장을 하며 종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요.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어? 종이도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도 어제 너무 취해서 몸이 무거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민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민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아직도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놈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8시 10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규는 잠시 기다렸다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0세의 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사업가 시절처럼 날카로웠어요. 이제 시작이다. 민규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밤거리를 홀로 걷던 민규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가방 하나 들고 나온 70세 노인.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의외로 힘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민규는 오랜만에 거리의 활기를 느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하철 안에서 민규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를 찾았어요. 박상철. 옛 동료이자 건설업계 후배였던 그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상철아, 나다. 김민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형님이시죠? 어떻게? 지금 시간 있나?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 민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형님. 어디서 뵐까요? 1시간 후, 민규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상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상철은 여전히 건설업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장비 임대업을 하면서 꽤 성공한 상태였죠.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철아, 나 다시 시작하려고 해.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니요? 사업 말이야. 중장비 임대업이든 뭐든. 아직 늙지 않았어. 상철은 민규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전의 카리스마는 남아 있었어요. 형님,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아직 목돈이 좀 있어. 그리고 경험도 있고. 민규는 화상 입은 손등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철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사실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정말인가? 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형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장 일이라서 체력도 필요하고. 걱정 마. 아직 죽지 않았어. 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포클레인 임대하는 일이 있는데. 좋아. 언제부터? 내일부터 가능하세요? 민규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상철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형님이세요. 그 나이에 이런 결단력이라니. 카페를 나서며 민규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로 현장에 나선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규는 작은 고시태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였어요.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민규는 종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을 나왔다.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였어요. 30분 후 종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내가 원한 대로 됐잖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아. 아버지, 종이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민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나 해. 회사 구조조정 소식 들었어. 종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 사정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직 내 귀는 살아있어. 전화를 끊고 민규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규는 고시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놈들에게 김민규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규에게는 그 불빛이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어요. 70세의 나이에 다시 맨손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내일부터는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경험이 있었거든요. 화상 자국을 만지며 민규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상처를 남긴 놈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겠어.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싸우는 아버지가 되겠어. 새벽이 되자 민규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자유로운 잠이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민규는 알람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목적이 있는 아침이었어요. 간단히 세면을 하고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현장에서 입었던 옷이었죠. 다소 헐렁해졌지만 여전히 입을 만했어요. 고시텔 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커피로 아침을 때우고 민규는 상철이 알려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처럼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오전 7시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랜만에 현장이라 설레더라. 현장은 활기찼습니다. 포클레인과 덤프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규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지. 형님, 일단 강 반장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죠. 상철이 민규를 한 남자에게 데려갔어요. 40대 후반의 강 반장은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이 굵고 건장한 체격이었죠. 반장님, 제가 말씀드린 김민규 사장님이세요. 상철이 소개했습니다. 강 반장은 민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아, 그분이시군요. 근데 나이가... 강 반장이 망설였습니다. 민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 반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경험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어요. 포클레인부터 크레인까지 안 다뤄본 장비가 없습니다. 민규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강 반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포클레인 운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기초 작업이 있어서요.
30분 후 민규는 포클레인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조종 레버였지만 손에 익은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민규는 혼잣말을 하며 포클레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20여 년 전 숙련된 기사 시절의 실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강 반장과 다른 작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규는 정확하고 빠른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땅을 파내고 돌덩이를 옮기는 동작이 매우 능숙했어요. 젊은 기사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와, 저 할아버지 진짜 잘하시네. 20대 기사가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경력이라고 하던데 확실히 다르긴 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현장 사무실에 모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규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사장님, 어디서 일하셨어요? 30대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건설회사 운영했었어. 민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하세요?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리했지.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젊은 기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현장에 나오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규는 오전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포클레인을 조종했어요.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20년 전처럼 젊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우리 팀에서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민규는 상철과 함께 현장을 나섰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젊은 애들도 다 감탄하던데요. 고마워, 상철아. 덕분에 새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민규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출발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죠. 고시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규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걱정됩니다. 집에 들어오세요. 민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걱정이라면 어젯밤에 화상을 입었을 때 관심을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민규는 고시텔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공기밥이었지만 며칠 전 아들 집에서 먹던 사발면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자유롭게 먹는 음식의 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파스와 근육통 완화 크림을 샀어요. 오랜만에 육체 노동이라 몸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기분 좋은 아픔이었습니다. 고시텔 방에서 샤워를 하며 민규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확실히 늙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민규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준 사람들,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해준 동료들, 아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존중과 인정이었어요. 스마트폰에서 또 종이의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밤 민규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꿈이었어요. 활기차고 희망찬 모습에 자신이 있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민규는 확신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규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그는 다짐했어요. 조금씩 힘을 기르자. 그리고 언젠가는 저들에게 보여주자. 김민규가 누구인지. 화상 입은 손등을 보며 민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는 굴욕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어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규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젊은 기사들도 이제는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규 자신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에 힘이 있었죠. 상철과 함께 작은 중장비 임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중고 포클레인 2대를 샀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다시 사업가가 된 거죠. 형님, 이번 달 수익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상철이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포클레인 임대료랑 형님 기사비 합쳐서 월 4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민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0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예전의 사업가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민규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종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연락이 왔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3개월 동안 연락도 없이. 종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 민규가 간단히 물었어요. 종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민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집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종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민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분간만이라도. 민규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도움을 청하러 왔구나. 그런데 말이야, 3개월 전에 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디 있었냐? 종이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내 아내가 내 그릇을 발로 차서 끓는 국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넌 방관했잖아. 아버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넌 이미 그럴 자격을 잃었어. 민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민규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30대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일이지. 민규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한 걸 아는 것도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민규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선뜻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민규는 상철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님, 아까 전화 받으시는 거 들었는데 아드님 일이죠?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잘렸대. 민규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던데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날 저녁 민규는 고시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달리 이제 라면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라면을 먹다가 민규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3개월 전 아들 집에서 사발면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규는 흥미로워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민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어색함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민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거냐?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께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손등에 화상을 입힌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민주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술에 취해서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면 내가 일해라. 나처럼 말이야. 민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0살 먹은 내가 포클레인 운전해서 돈 벌고 있어. 너희는 왜 못하겠냐?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해. 내가 너희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제 와서 몇 마디 사과로 해결될 줄 알아? 민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이와 민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화상 입은 손등을 만지며 민규는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봐야겠어.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규는 평소처럼 현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 기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활기가 넘쳐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민규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새로운 현장 얘기가 있어요. 규모가 꽤 큰 프로젝트인데 저희 팀이 맡게 될 것 같아요. 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네. 네, 그런데 포클레인이 몇 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조달 가능하세요? 민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상철이랑 상의해서 준비해 볼게.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상철과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어요. 형님, 이 기회에 포클레인 2대 더 사면 어떨까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규는 고민하지 않고 답했어요. 좋아. 해보자. 위험 부담이 있긴 했지만 예전의 사업과 감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그날 저녁 민규는 혼자 술 한 잔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3개월 만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김민규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종이와 민주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더 성공해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민규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민규의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포클레인 4대, 덤프트럭 2대를 보유한 제법 규모 있는 중장비 임대업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민규의 평판이 높아져 있었어요. 김 사장님 없으면 우리 현장이 안 돌아가요. 강 반장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시고 젊은 애들 관리도 잘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규는 이제 단순히 기계를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20대, 30대 젊은 기사들도 민규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정도였죠. 사장님, 오늘 새로운 기사가 들어온대요. 30대 기사 이동현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20대 젊은 친구인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에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민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젊을 때 배워야 늙어서도 써먹지. 새로운 기사는 김준호라는 24세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어서 건설 현장에 나온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규의 세심한 지도 아래 빠르게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졌어요. 민규는 그런 준호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지.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존경을 이 젊은 친구들에게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온 거예요. 형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저희 주요 고객사인 대성건설이 부도날 위기래요. 우리가 장비 임대해준 돈 3억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민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억 원이면 지금까지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확실한 정보야? 네,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미 몇 군데 협력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대요. 순간 민규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9개월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장비라도 빨리 회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민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대성건설에 가보자. 다음 날 민규는 대성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이 출장 중이세요. 담당 이사님도 회의 중이고요. 핑계만 늘어놓았죠. 3일 동안 계속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규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날 우롱하는구나. 70세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규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대성건설 사장의 출근길을 기다린 거예요. 7시 30분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50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민규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대성건설 사장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누구시죠? 김민규입니다. 장비 임대비 때문에 왔어요. 사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은 담당 부서에. 담당 부서에서는 3일째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민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 그 건이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안 줄 건가요? 3억이에요, 3억.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장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무실에서 얘기합시다. 지금까지 조용히 기다렸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잖습니까? 결국 사장은 민규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제까지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꼭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장할 수 있나요? 네, 약속드립니다. 민규는 할 수 없이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한 달 후에도 돈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성건설은 결국 부도가 났고 민규의 3억 원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상철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지. 민규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9개월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장비 할부금도 남아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어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는 것이었어요. 김 사장 회사가 어렵다더라. 돈 떼먹힐 수도 있대. 다른 건설회사들도 민규에게 일을 주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어요. 새로운 계약은 들어오지 않고 기존 계약마저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민규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민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비들은 할부회사에 압류당했고 사무실도 정리해야 했어요. 9개월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고시텔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70세의 나이에 다시 실패를 맛본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종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그동안 받지 않던 전화를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사업이 들었으면 됐다. 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민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어요. 민규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망하니까 불쌍해서 받아준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거 맞아. 너희는 그런 놈들이야. 전화를 끊고 민규는 화상 입은 손등을 만졌습니다. 그 흉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규는 고시텔에서 나와 더 저렴한 쪽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야 했거든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습하고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규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이동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동현이구나. 잘 지내냐? 네, 사장님.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궁금했지만 민규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동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동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이야? 민규가 물었습니다.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희들끼리 얘기해 봤는데요.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요.
민규는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망했잖아. 그래서 더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죠. 동현의 말에 민규는 당황했어요. 너희가 뭘 도와주겠다고. 사장님, 저희가 돈을 모았어요. 동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 저희 6명이 각자 조금씩 모은 거예요. 사장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민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사장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동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준호는 사장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어느 현장 가서도 인정받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나타났어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너희들이 왜 다? 민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의논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없는 현장은 재미없어요. 다시 함께 일해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장님을 믿어요. 민규는 감동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서도 받지 못한 진심 어린 믿음을 이 젊은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사장님, 울지 마세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당당하게요. 그날부터 민규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젊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협동조합 형태의 건설업체를 만들었어요. 세이만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개인 주택 리모델링, 작은 상가 수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오랜 경험과 젊은이들의 열정이 결합되면서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팀은 다르네요. 한 건물주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일도 꼼꼼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이만건설은 이제 제법 알려진 업체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규와 동료들 간의 신뢰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규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애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내가 고맙지. 너희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동현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모두 한잔해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요. 모두들 잔을 들었어요. 세이만건설 화이팅!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새로 구한 원룸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나와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 방에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생활도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종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들었습니다. 다시 사업 시작하셨다고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민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거울을 보며 민규는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1년 반 전 아들 집에서 굴욕을 당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을 보며 민규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때가 왔나? 하지만 아직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요. 며칠 후 민규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서 하청 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동현이 제안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성공하면 정말 큰 도약이 될 수 있어요. 민규는 고민했습니다. 예전의 실패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좋아, 해보자. 이번에는 다를 거야. 입찰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민규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기술적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드디어 입찰 결과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민규와 동료들은 긴장한 채로 전화를 기다렸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세이만건설입니다. 민규가 전화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입찰에 성공하셨습니다. 순간 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안서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하러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해냈다. 사장님, 해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되는 거예요. 동현도 기뻐했어요. 민규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가족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화상 자국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여줄 때가 됐어. 종이와 민주에게 김민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세이만건설은 이제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해 있었어요. 직원 수도 30명이 넘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넓은 회의실과 개별 사무실들이 있었고 벽면에는 세이만건설이 완공한 건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3년 전 고시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15억을 넘었습니다. 동현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이제는 세이만건설의 전무가 되어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민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고생한 결과야. 특히 너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서 가능했어. 준호도 이제는 현장 팀장이 되어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민규는 직원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직원들도 민규를 단순한 사장이 아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사장님,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에 붙었어요. 한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학비는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민규의 말에 그 직원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민규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구나.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규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종이와 민주를 불러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었죠. 민규는 종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이야, 나다. 오랜만에 먼저 건 전화였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종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3년 넘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내일 오후 3시에 강남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와라. 민주도 함께
민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게 될 거야. 종이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위험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민규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짙은 회색 양복에 고급 시계, 그리고 당당한 자세. 3년 전 아들 집에서 사발면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규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삼시 정각, 종이와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초라해 보였어요. 종이는 실직 후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민주도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종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당한 듯 했어요. 민규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민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글픔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고 단호할 뿐이었습니다. 종이와 민주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민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세이망건설이라고 들어봤나? 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유명한 건설회사죠. 신문에도 나오고 그 회사 사장이 나야. 민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종이와 민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직원 30여 명의 연 매출 100억대 회사지.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회사를. 3년 전 이 집을 나간 뒤에 일어난 일들이야.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민규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들을 만났어.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젊은 친구들 말이야. 종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민규는 가방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뭘까? 돈인가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 5억 원이야. 종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앉아. 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말 끝까지 들어. 3년 전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 민규가 화상 입은 손등을 보여줬습니다. 흉터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이 흉터 말이야. 민주가 내 사발을 발로 차서 생긴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종이 너는 뭘 했지? 아내가 아버지를 다치게 해도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종이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부터 난 결심했어.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김민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민규는 봉투를 다시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너희가 받을 수 없어. 아버지, 그럼 왜 보여주시는?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마지막 인사요? 종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피는 나눴지만 정은 나누지 못했으니까. 민규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건 너희가 아니야. 그럼 누가? 내 직원들이야.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적은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만들어줬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민규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거지. 아버지, 그럼 저희는? 민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너희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뿐이야. 민규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 아니었어. 어려울 때 외면하고 성공하면 다가오는 그런 아들이었지. 종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주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민규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어. 자식이 아비를 버린 순간 이미 인연은 끝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이 돈은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야. 그들과 함께 복지센터를 만들 계획이거든. 종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인가요? 정말 저희를 용서하실 수 없나요? 응, 끝이야. 민규는 일어섰어요.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민규는 봉투를 들고 돌아서서 스카이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종이와 민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화상 입은 손등이 잠시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규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는 진정한 김민규의 모습이었어요. 로비로 내려가며 민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어요. 화상 입은 손등을 보며 민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그 흉터는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소중한 증표였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가족을 만난 김민규. 그의 인생이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